연계 기출 문제. 자,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라는 게 나왔고요. 이제 그래프만 보겠습니다. 본문 읽지도 않고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갔을지가 뻔한 거거든요. 1번 읽어볼게요. 비그레 대역을 보기에 적용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이거는 여기다가 가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요가 많아졌어요. 공급이 많아졌어요. 초가 뭐예요? 초가 수요죠. 초가 수요라는 것은 이건 최고 가격이에요, 최저 가격이에요? 이건 최고 가격입니까? 최저 가격입니까? 최고 가격이죠. 최고 가격 하면 뭐 떠오르라고 그랬죠? 임대료 떠오르라고 그랬죠. 즉 다시 말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임대료를 80만 원만 받으라고 하니까 새로 임대를 할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대신에 공급 측면에서는 내가 80만 원 받느니 공급을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공급을 일어나고 수요는 여기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만큼의 뭐가 생긴 거죠? 초과 수요가 생긴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로 보시면 원래대로 하면 이만큼의 뭐가 생긴 거죠? 소비자 잉여가 있고 이만큼의 생산자 잉여가 있어야 되는데 최고 가격제 임대료를 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 잉여가 늘어난 거죠. 왜? 옛날보다 싸졌으니까. 생산자 잉여는 줄어들었죠. 자중 손실은 이만큼 일어났죠. 그럼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의미는 뭐냐 하면 공급은 더 안 하기로 한 거죠. 이제는. 수요는 더 늘어났고 공급자의 잉여가 수요자의 잉여로 전환된 거고 자중 손실이 이만큼 일어나는 상황이 되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비율은 일어난 거예요. 1번 지문부터 읽어볼게요. 피제로는 피제로는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가격을 의미한다. 피제로는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가격. 맞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지문이 뜨면 여러분은 이것만 보고 문제 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문제를 풀고 본문하고 크로스 체크하면 안 틀린다는 거예요. 이제 중간에 헷가닥 할 일이 없다는 거야. 이거 본문 일치 따라가다가 여기서 뭐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아니고 자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는데 본문에 뭐라고 나오나 보자. 이렇게 해버리면 정확도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고 있는 속도 빨라져 안 빨라져요? 빨라져. 이게 파이널 반인 거지. 2번 P1이 최고 가격으로 설정되면 A만큼 공급 부족량이 발생할 것이다. 공급 부족? 초과 수요, 초과 공급 부족일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3번 A만큼 공급 부족이에요? 넘어가 봅시다. P0 P0 이하로 최고 가격을 설정하려는 이유는 P0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맞겠죠? 4번 P2는 P1이 최고 가격으로 설정됐을 때 암시장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가격을 의미한다. 자, 이 가격에도 사고 싶은 용이, 지불 용이 가격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가격은 여기서 결정을 해버렸죠? 그러면 암시장에서는 지불 용이 가격이 높은 사람은 P2에도 지불을 할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 5번 P1이 최고 가격으로 설정됐을 때 P1과 P0의 차이를 크게 하면 A의 크기는 줄어들 것이다. P1과 P0의 차이를 크게 하면 이걸 크게 하면 A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그려보면 딱 나오잖아요. 이 차이를 크게 하면 딱 그려보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돼? 답은 뭐예요? 답 5번 맞죠? 표시해놨네 답? 이거? 답은 나오는 거잖아요. 나 이거 미리 풀어본 거야? 지금 푼 거야? 나 지금 푼 거잖아. 내가 지금 미리 풀어본 거 같아? 지금 푼 거 같아? 왜 내가 지금 풀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준비된 설명이 의미가 없는 설명인 줄 아세요? 선생님이 내용을 다 준비해가지고 풀면 그게 쉽게 말하면 스피커지. 여러분이 그 문제 푸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이게 물리도 화학도 아니고 사회도 과학도 아니고 국어 지문인데
선생님이 대략의 방향성을 느끼고 나하고 같이 풀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하는 느낌 시간이 있어줘야 되는 거지. 이럴 수밖에 없잖아. 그럼 학생은 거기 그 단계까지 못 간 상태에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거기에 답을 맞추게 된다고. 그러면 국어시험 문제가 아닌 거죠. 자, 나머지는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프 좀 할게요. 자, 이 그래프는 딱 뭐 보고 싶은 거예요?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나오죠. 이것도 고3 2009년 10월 모의고사에 떴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은 내기 좋다는 거죠. 공급곡선이면 이게 이쪽이죠, 뭐. 자, 요게 뭐예요, 그러면? 생산자잉여죠. 생산자잉여가 이어라는 얘기는 뭐죠? 이 공급곡선에서? 여기에서 공급할 수 있는 사람, 300원에 공급할 수 있는 사람도 1,000원에 팔았고, 500원에 공급할 사람도 1,000원에 팔았고, 요 면적이 뭐가 되는 거야? 생산자잉여가 되는 거죠. 즉 생산자잉여라는 거는 생산비하고 시장 가격의 차이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순간에 모른단 말이야. 준비가 안 된 사람. 수요 곡선과 이거의 공급 곡선과 이거의 차이라는 건 난 300원에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생산비를 갖고 있는 기업인데 1,000원에 파니까 700원에 이익이 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이 문제는 푸는데 하나도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또 똑같은 문제 또 나왔죠? 여기서 이제 그림만 보고도 읽어볼까요? 6번? 위글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보기의 그래프에서 상한 가격이 설정됐을 경우 생산자 잉여에 해당하는 것은? 자, 생산자 잉여에 해당되는 상한 가격은? 상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 가격이 너무 높을 때 국가가 개입하여 설정하는 것이다. 자, 이런 지문이 떴을 때 여기서 뭘 느끼게 된다고요? 국가가 개입하여 설정한다는 표현이 떴어요. 이 보기에. 그럼 뭐죠? 여기에? 비효율. 삼각형 면적의 감소. 이게 그냥 떠올라야 돼요. 계속. 상한 가격으로 상거래가 이루어지면 상한 가격 이하에도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자만 시장에 참여하고 상한 가격 이하에도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자만 시장 가격에 참가해? 왜? 생산비 때문에. 뭐 때문에? 생산비가 떠올라야 돼요. 여기서. 소비자는 공급한 수량 이상을 구매할 수 없게 된다. 자, 공급자의 수량과 수요자의 수량이 다를 때는 큰 수에 맞춰진다, 작은 수에 맞춰진다? 작은 수에 맞춰진다. 왼쪽 신발은 10켤레, 오른쪽 신발은 5켤레면 결과적으로 판매되는 신발은 몇 켤레? 5켤레. 그거예요. 자, 그러면 생산자 잉여에 해당되는 상가격에 해당되는 생산자 잉여. 정답은 뭐예요? 생산자 잉여?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무슨 본문 일치래. 삼각형은 뭐예요? 12E. 이게. BC. BC 있네. 여기네. 그쵸? 근데 이거를 본문의 일치로 하려고 그러면, 자, 드립다 이거 되겠죠. 드립다 읽어서. 이거를 이거에서 찾아야 되는 건데, 그냥 딱 맞추고, 혹시나 해서 본문을 일치시켜버리면 돼요. 이런 문제가 자꾸 떠요, 안 떠요, 이렇게? 많이 뜨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래프 그려가지고 보기에 딱 좋잖아요. 자. 이게 이제 고1 3월 모의고사인데, 2020년이면 지금 재수생이 고1 때인가요? 2020년 3월 고1 모의고사면? 맞죠? 삼수생이 고1 때인가? 삼수생. 재수생이 고1 때인가? 삼수생이 고1 때인가? 이때 이게 그 산모인데요. 시험을 안 봤어요. 시험 출제를 하고. 왜 안 봤냐면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못 보고 그냥 집에서 풀려고 그래가지고 이때 컷이 안 나왔어요. 산모인데 요번에 고등 수능보다 어렵습니다. 자, 연락에 이제 이거 다 치고 그래프가 딱 있어요. 근데 이 그래프만 보고서 아무것도 보지 말고 이제 우리는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관세가 미치는 비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특에서 나온 거는 결과적으로 뭐가 나왔냐면 최고가격제가 주는 비율에 대해서 나왔는데 비율이 나오는 거는 세금, 최저가격제, 최고가격제, 관세에 써 있다고 그랬죠. 그럼 관세 부과 후 가격. 관세 요 점은 뭐예요?
수출입이 있기 전의 가격. 저 교차점 다 표시하라고 그랬죠. 이제 관세 부과전으로 갑니다. 요점이 중요한 거죠. 자, 그래프가 나오면 뭐부터 그래요? 교차점을 그리고 시작점과 끝점, 교차점, X축, Y축을 보시면 돼요. 그거를 내가 놓쳤다. 그럼 틀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교차점, X축, Y축을 내가 다 문제 풀 때 감안하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이 문제에서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교차점, 시작점, 끝점, 그 다음에 X축, Y축을 다 감안했다. 그럼 틀릴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는 상태가 돼요. 그래프 분석에서는. 자, 그러면 첫 번째 교차점, 이거는 관세, 그러니까 수출입이 있기 전. 그 다음에는 관세 부과 전. 다시 그러면 1,000원이었던 게 얼마로 떨어진 거죠? 수입을 했더니 500원으로 떨어졌죠? 가격이 500원으로 떨어지니까 수요는 늘었어요? 줄었어요? 늘었죠? 500원으로 떨어졌다는 거는 500원에 생산할 수 있는 사람만 생산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만큼은 뭐가 된 거죠? 국내 생산이 준 부분이죠. 이만큼은 뭐죠? 새로 수입된 부분이죠. 그 국내 생산이 줄어서 수입됐든 새로 수입됐든 이만큼은 뭐죠? 수입이죠. 이만큼은 뭐죠? 국내 생산이죠. 그럼 국내 생산 얼마? 50. 수입 얼마? 250 빼기 50. 250이 아니고 이건 총 수입이니까 250 빼기 50이 수입. 자, 거기서 관세를 부과했어요. 관세 부과액 얼마? 한 톤당 200원. 200만 원이지 200원이지 200원. 자,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이만큼은 왜 줄어들었죠? 가격이 올라가면 더 살 거 아니에요. 이만큼은 왜 늘어났죠? 생산비가 이제는 700원인 사람도 만들어 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 공급곡선을 이해를 못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 물량은 뭘로 바뀌었죠? 이걸로 바뀌었죠. 이만큼은 국내 생산이 는 걸로 바뀌었고, 이만큼은 뭐죠? 가격이 올라서 수입이 준 걸로 바뀌었죠. 이해됐죠? 그러면 관세 총 수입은 얼마죠? 나라에서 가져가는 돈 이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자존 손실은 이거겠네. 그러면 자 볼게요. 힘들어도 따라오세요. 경제지문 이해가 안 되면 이거는 자세히 설명해 놓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지문을 설명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 예복구에 이 지문 설명이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내가 설명을 다 해놨어요. 기출문제를. 그러니까 요 지문을 풀었는데 요것만 해설이 안 된다. 그러면 내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2020년 3월 9일 모사를 찾아서 그 부분만 다시 들으면 돼요. 이해가 되면 안 들어도 되고요. 자, 그러면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개념으로 볼게요. 무역 이전에는 이게 뭐죠? 총잉여죠. 무역이 생겼더니 이만큼의 효용이 증가했죠. 요거는 따라왔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관세를 부과했더니 이렇게 됐죠. 그러면 무역 이후에는 요만큼만 생산자 잉여였는데 생산자 잉여가 요렇게 늘었죠. 관세 부과했더니. 그러니까 관세 부과의 목적이 뭐예요?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고 싶은 거잖아요. 국내 생산자 보호하는데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성공했죠. 그리고 관세 소득이 생겨서 나라도 성공했죠. 그러면 소비자 잉여가 이만큼 있었는데 이게 이제 줄어든 거죠. 이만큼 있었는데 얼만큼이 줄어들었어? 이만큼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이 중에서 요만큼은 나라가 가져갔고 여기 이만큼이 줄었죠. 이만큼. 소비자 잉여 이만큼이. 요만큼은 생산자가 가져갔고 요만큼은 나라가 가져갔고 요거는 어떻게 됐죠? 이렇게 됐죠? 자중손실. 근데 요번에 우리 수특에 자중손실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럼 자중손실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삼각형의 면적 구하는 거는 시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그런 문제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동손실의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세금에 의한 자동손실, 관세에 의한 자동손실, 최저가격에 의한 자동손실, 최고가격에 의한 자동손실, 거기에 극단적으로 어렵게 나온 거죠. 아까 하나 더 얘기했죠. 탄력성이 클 때와 작을 때의 자동손실의 차이. 말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계산하라고까지 안 나와도 말로는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가 큰 이유는 어쩌고 찾자. 그럼 여러분 결론을 알고 맞춰 들어가면 돼요. 따라왔습니까? 그러면 문제를 다 읽고 풀 시간은 없으니까 내가 이제 수업을 어떻게 할지 알겠죠? 간단한 질문 같은 게 나와요. 수특에도. 그런 거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전체 중에서 요거 포인트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개 나올 거고 이런 문제가 떠버리면 애들이 고통스러운 거는 한 지문 갖고 이렇게 하는데 기출문제까지 하는데 기출문제를 다 해설할 시간은 이따 없다 내가 지금 없어서 기출문제 중에 핵심만 얘기하고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이해되면 안 보셔도 되고 혹시나 복습하는 마음으로 보고 싶으면 웹사이트 들어가서 그건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문제를 읽어볼게요. 1번. 1번. 바나나를 수입하기 전 바나나의 국내 균형 가격은 톤당 1,000만 원이었다. 자, 이 교차점이죠. 2번.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에는 수입되는 바나나의 수량이 200톤이었다. 자, 요만큼은 뭐죠? 국내 생산. 이만큼은 뭐죠? 수입. 그럼 250 빼기 얼마? 10. 3번.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과 이후의 가격을 비교해 보니 톤당 200만 원만큼의 관세가 부과됐다. 700만 원 빼기 얼마? 500만 원. 4번. 관세를 부과한 결과 국내 생산자는 바나나의 공급량을 50톤에서 100톤으로 늘리게 된다. 국내 생산자는 여기에서 100톤으로 늘리게 된다. 5번. 관세를 부과한 결과 수입되는 바나나의 수량은 이전보다 50톤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관세 수입 전에는 얼마? 200. 200은 250 빼기 50. 근데 국내 생산이 늘어서 50 늘었고 가격이 올라와서 50kg. 그러면 200 빼기 얼마?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법지문 할 때는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요번에 이제 수특에 그 AI 로봇가 사람을 죽였을 때 그 법적 책임성이라고 하거든요. 되게 중요한 로직이에요. 그 다음에 작년서부터 시작해서 물권법이 계속 떠요. 그동안은 채권법만 떴었거든요. 법률행위. 물권법은 우리가 건물을 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데 요번에 뜬 게 유치권이에요. 유치권은 상상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유치권이 뭔지를 내가 당해보지도 않았는데 채권은 편의점에서 매매계약 1,000원을 주고 삼다수를 사봤기 때문에 익숙하단 말이야. 그래도. 그리고 수능에서 많이 나왔어. 근데 그런 물권행위 같은 게 나와버리면 또 이제 어리버리 해줄 수밖에 없고요. 작년 재작년서부터 시작해서 독점이라는 게 자꾸 나오는데 이번에 독점적 경쟁이 나오는데 독점도 아니고 독점적 경쟁의 비효율성이 딱 뜨는 순간 이거는 자 독점이 왜 안 좋은 거예요? 뭔가 안 좋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독점이 안 좋은 이유는 비효율이 생긴다고 그랬죠. 비효율이란 뭐라고요? 더 비싸게, 더 적게. 독점을 하는 순간 완전 경쟁보다 더 비싸지고요. 판매량이 더 적어져요. 이건 비효율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기본 개념을 알고 지문을 읽는 거고요. 읽으면서 독점의 비율을 찾는 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야. 독점적 경쟁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독점적 경쟁은 독점보다 더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더 어렵거든요. 자, 그런데 독점적 경쟁 내지는 이제 과점에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요번에 거기 보면은 이제 게임 이론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게임 이론만은 지금까지는 죄수의 딜레마에서 많이 나왔는데 게임 이론에서 그 우월 전략 이외에 또 한 전략이 나오는데 이번에 대성 모의고사에 떴던데 문제 내보니까 이거 구원에 풀 수도 없어요. 더 골치 아픈 건 뭐냐면 요번에 그 성장 이론이 나와요. 솔로. 그거는 수특이 잘못됐어요. 작년 수특도 그 부의 소득세가 계산 문제가 완전히 잘못됐었어요. 근데 그 계산 문제 그 그래프에 그대로 그리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모든 EBS 강사가 그대로 설명을 다 하더라고. 전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유튜브에 이거 잘못됐다고 올렸어요. 우리나라에 파장이 안 일어나요. 어떤 선생님도 그걸 그대로 다 수업을 한 거야. 제가 파이널반에서 기억나지? 우리 다 찾았잖아, 같이. 근데 분명히 틀린 건데 아무도 작년 수특에서 그게 틀렸다는 거를 어떤 국어 선생도 어떤 학생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가르치는 놈도 모르고 배우는 놈도 모르고 애따 모르겠다 넘어가는 시기였는데 그게 만약에 수능 때 썼으면 난리가 난 거죠. 부회소득세. 그 그래프가 달라요. 근데 이번에 솔로 같은 경우도 그게 깔끔하지가 않은데요. 거기 논리비약이, 여기도 약간 논리비약이 있었잖아요. 논리비약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읽고서 지문을 안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근데 누군가는 그걸 설명해내고 있을 거고 어떤 애는 그걸 읽고 알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면 요번에 전체 수특에서 경제지문, 법지문, 철학지문이 해당되는 양이 5분의 3이 넘어요. 요번 수특 전체에서 경제지문, 법지문, 철학지문이 넘어가는 게 5분의 3이 넘어. 내가 지난주에 시험 문제 뜰 거라고 생각했던 게 그 비트코인. 그 뭐라고 그러지,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이 뜰 거라고 했고요. 시의성이 너무 좋잖아요. AI 딥러닝이 뜰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블록체인은 떴으니까 이제 AI 딥러닝이 뜰 건데 사실 이번에 블록체인 문제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 문제가 아니죠. 블록체인 문제가 나오려면 컴퓨터에 이론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에세이 같은 게 된 거야. 이번에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도 법지문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에세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맞춘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오고 법지문을 공부할 때 공정거래법이나 특허법 같은 경우는 5분 안에 끝낼 거예요. 왜? 그거는 리갈 마인드가 없어도 읽혀요. 근데 물권법이나 채권법이나 그 다음에 그 형법 같은 경우는 리갈 마인드가 없으면 무조건 틀립니다. 안 읽혀요. 근데 국제법이나 헌법 같은 건 리갈 마인드가 없어도 읽혀요. 그런 지문은 간단간단하게 하면 돼요. 그게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나왔을 때 너도 맞추고 나도 맞추는 문제야. 거기다가 내가 에너지 안 집어넣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나올 거에 내가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어느 게 나올지는 예상하는데 혹시 나왔을 때 컷이 80점 초반으로 떠든 문제 30개 중에서 수업 시간에는 그거에 집중을 해서 나갈 거고 마지막 날 수능 보기 3일 전에는 내가 20문제 찍을 거예요. 중간중간에도 이거 나올 것 같다 나올 것 같다. 그때 과학질 뭐 다 찍을 텐데 그때 내가 찍은 거 다 나왔어 안 나왔어? 시험 보기 3일 전에 이거 나온다라고 얘기해서 딱 3일 전에 애들 수업 시간에 이거 나온다고 하고 나머지 3일 동안에 이것만 보라고 했어. 스포지문만. 그런데 혹시 나중에 내가 뭐라고 할까봐 그날 밤중에 내 유튜브 올렸잖아요. 30지문, 20지문 찍었다고. 딱 700명이 봤더라고. 엄마만 봤는지 애도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본 애들은 굉장히 혜택을 본 건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출제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면은 나올 만한 게 뻔한 거야. 물권법이 계속 작년서부터 나온다는 얘기는 뭐죠? 물권법 교수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작년서부터 어느 문제가 계속 뜨고 있다. 그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 나올지 작년에 나올지 내년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육모 때도 경제법 철학지문 안 떴고요. 제대로. 철학지문 하나 떴죠. A요. A요는 철학자라고 볼 수도 없어요. 구모 때도 경제법 철학지문이 안 뜬 거나 마찬가지예요. 진짜 경제법 철학지문은 물건이나 채권에서 뜨거나 그래프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요번에 철학지문 같은 경우는 실제론이나 유명론,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와버리면 애들이 맛이 가는 거예요. 그럼 종교철학이기 때문에 애들이 손도 못 대. 그 다음에 코나토스 같은 거에서 스피노자에서 어렵게 나와도 훅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번에 오랜만에 동양철학 이기론하고 주리론, 이기론 그게 나왔거든요. 그게 나오게 되면 또 훅 간다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올 건데 이론적으로 알려줬을 때 굉장히 유리한 과목은 내가 아주 자세하게 할 거고 지금처럼.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거 보면 이거에 관련된 예상 기출문제,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건 제가 수업을 다 해놨다고. 시간이 나는 사람들은 편하게 들으면 돼.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문제 안 풀어도 돼. 제재가 중요한 거지.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동 시간에 이러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작년에 이제 이면 선생님도 다 맞췄어요. 문학 문제 나온다는 거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내신을 하지 않거든요. 항상 수능만 하는 쪽이기 때문에 1년 365일 난 비문학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나를 믿고 어떻게 와줬으니까 국어만큼은 수업 시간에 최대한 집중하고 이때 다 끝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수학 열심히 하시고요. 과학 열심히 하세요. 다만 이렇게 페이퍼를 나눠드렸잖아요. 이렇게. 내 설명을 들은 다음에 무조건 지금 당장 아니면 오늘 중에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그 정도의 정성은 내일 푸는 거 모레 푸는 거 상관없고요. 오늘 바로 다시 풀어보시고요. 나중에 시험 직전이 되면 그냥 이런 거나 슬슬 읽고 계시면 돼요. 작년서부터 수특에서 그대로 나오는데 이게 사이드로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이중구 선생님 책부터 내가 출제한 문제까지 쭉 다 있는데 이렇게 읽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외울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아, 이런 거군, 이런 거군, 이런 거군 해서 당일날 이게 나왔을 때 남들보다 30% 속도가 빠르고 50% 정확도가 높아지면 여기서 시간 세이브가 되고 한두 문제 더 맞출 거고 문학에서 시간 절약되고 한두 문제 더 맞출 거고 그러니까 문학도 마찬가지고 언매도 마찬가지인 게 딱 나올 만한 것만 드립다 찍어대서 할 건데 비문학은 문법은 뭐가 문제냐면 지금까지 다단팔벽제를 보면 문법을 몰라도 머리만 좋으면 지문을 잘 보면 거기서 답을 풀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데 작년부터 모르면 못 푸는 문제가 떠요, 가끔씩. 내신을 열심히 했던 애들이 조금 유리한 거예요. 내신 열심히 외웠던 애들이. 근데 다단팔벽제 문제는 내가 언매를 몰라도 가만히 보면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법을 하나도 몰라도 답을 찍어낼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줄어. 그런데 문법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어문규정집에서 나와요. 우리나라의 모든 문법의 근원은 어디예요? 국립국어원에 있는 어문규정집이거든요. 이게 두꺼워요. 이걸 가지고 문법책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어문규정집을 갖고 수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면 선생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특에 나오는 이 중에서 왜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찝어내가지고 가능성을 높이는 게 이면 선생님 이 시간 끝나고 하는 거고 같은 사람 들을 거고 문학은 뭐 그대로 나오지 않는데 익숙해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나왔고 다음번에는 여러 지문을 할 건데요. 그때는 오늘 하는 방식하고는 또 다른 게 포인트만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뭘 느끼셔야 되냐면 아 내가 이론을 공부했는데 우리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푸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알고서 풀었더니 이만큼 좋아진다는 느낌만 갖고 계시면 이제는 이거는 더 이상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다음 지문이고 2달간의 기억으로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되고 혹시 시간이 나면 내 강의를 다시 들을 시간은 없을 거예요. 이거 필요한 부분은 내가 올려놨으니까 보게 되면 되는데 그냥 갖고 다니다가 그냥 잡지 보듯이 이렇게 익숙하게 하세요. 자꾸. 이거는 뭐 이렇게 풀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이러고 보셔도 돼요. 그러다 이해 안 된다? 그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우리 동영상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학 지문은 내가 이제 찍어는 줄 건데 나올 거라고 설명은 내가 안 할 거고요. 경제법 철학 지문은 작게 설명하든지 길게 설명하든지 32지문 정도 되는데 이거 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